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이번 시간 2026년 3월 1일, 지금 시각은 오후 4시 29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이제 첫 번째 시간 마치고 밥 먹고 정견이 데리고 산책을 일산에 갔다 왔습니다. 이제 4시가 벌써 넘었는데 4시 반인데 지금부터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죽음의 부정 미디어북을 할 텐데요. 자, 그 전에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문을 깨다. 데니얼 데닛 지음, 김한영, 옹김, 최종덕 해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종교라는 주문에 사로잡혔는가? 브레이킹 더 스펠. 동력 사이언스에서 나왔습니다. 동력 사이언스 출판사. 지은이 데니얼 데닛, 유명하신 분이에요. 1942년 미국 보스턴에서 태어났다. 하버드대학 철학과를 거쳐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터프츠 대학의 철학 교수로 인지연구센터의 소장을 겸하고 있다. 당대 철학자 중에서 다윈의 진화론을 자신의 철학에 가장 진지하게 활용하는 철학자로 인지과학과 과학철학 분야에서 늘 혁신적인 주장을 펼쳐온 세계적인 석학이다. 책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는데요. 종교를 자연현상으로 해부한 이 책은 과학적 논증을 통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역설한 리처드 토킨스의 책 만들어진 신을 철학적으로 뒷받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6년 미국에서 나란히 출간되어 종교에 대한 도발적인 문제를 제기한 이 종교 비판서 두 권은 세계적으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데닛은 이 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종교라는 주목할 만한 현상의 기원을 밝히고 종교가 왜 그리고 어떻게 충성을 요구하고 그토록 강력해졌으며 그렇게 많은 삶을 강하게 규정하는지를 논의한다. 옹기니 김한영, 서울대학교 미화과를 졸업하고 서울예술대학에서 문예창작을 공부했다. 현재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과학책을 진화생물 쪽의 과학책을 좀 많이 번역하신 것 같아요. 자, 차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 큰 제목만 읽어야 되겠네요. 머릿말 1부 판도라의 상자를 열다. 1. 어떤 주문을 깰 것인가? 작은 제목도 읽겠습니다. 1.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2. 종교의 유효한 정의. 3. 주문 깰 것인가 말 것인가. 4. 심연을 들여다보다. 5. 종교는 자연현상이다. 이 과학에 대한 몇 가지 질문. 1. 과학은 종교를 연구할 수 있는가? 2. 과학은 종교를 연구해야 하는가? 3. 음악이 우리에게 나쁠 수 있는가? 4. 무책이 상책일까? 3. 좋은 것은 왜 생겨나는가? 1. 최선의 모습. 2. 누구에게 이익한가? 3. 무엇이 종교의 이득인가? 4. 화성인의 이론. 2부 종교의 진화. 4. 종교의 뿌리. 1. 종교의 탄생. 2. 종교의 원료. 3. 자연은 다른 정신을 어떻게 다루는가? 5. 종교의 초기 형태. 1. 너무 많은 행위자, 연습 공간을 얻기 위한 경쟁. 2. 이해관계자로서의 신들. 3. 신들과의 대화. 4. 체면술사로서의 샤먼. 5. 구어 문화의 기억 처리 장치.
6. 집사의 진화. 1. 음악과 종교. 2. 실제적 지식으로서의 민속 종교. 3. 반성의 시작과 비밀주의의 탄생. 4. 종교의 순화. 7. 단체 정신의 출현. 1. 좋은 의도로 덮인 길. 2. 개미 집단과 회사. 3. 성장하는 종교 시장. 4. 대화할 수 있는 신. 8. 믿음에 대한 믿음. 1. 믿는 것이 낫다. 2. 지향적 대상으로서의 신. 3. 믿음 구성 노동의 분업. 4. 채소 공배수. 5. 고백을 위한 설계된 믿음. 6. 레바논의 교훈. 드루즈파와 킴필비의 이상한 사례들. 7. 신은 존재하는가. 3. 오늘날의 종교. 9. 종교를 위한 구매 가이드. 1. 신에 대한 사랑을 위하여. 2. 학문의 연막. 3. 무엇을 믿는가가 왜 중요한가. 4. 당신의 종교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는가. 10. 도덕과 종교. 1. 종교는 우리를 도덕적으로 만드는가. 2. 종교는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가. 3. 신성한 가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 4. 내 영혼을 축복하라. 영성과 이기주의. 11.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1. 진화론은 그저 이론에 불과한가. 2. 몇 가지 탐구 방법. 우리는 어떻게 종교적 확신에 안착하는가. 3. 우리는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하는가. 4. 유해한 밈. 5. 인내와 정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옴기니의 글도 있고 프로기 몇 가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유명한 책이고요. 중고 책으로 샀습니다. 싸게 사서 만족스럽게 싸게 샀습니다. 근데 언젠가 읽어봐야 될 책인 것 같아요. 당장은 아니지만 만들어지신 좀 읽어봐야 되는 책이긴 한데, 네. 자, 책 소개시켜드렸고요. 죽음의 부정 미디어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죽음의 공포 2장 맞나요? 예, 2장 죽음의 공포까지 했습니다. 3장 정신분석학 기초개념의 재정리 시작하겠습니다. 75쪽 5살 배기에게서 지금의 나까지는 한다름이다. 하지만 신생아에서 5살 배기까지는 어마어마하게 멀다. 레프 톨스토이. 톨스토이가 나름의 통찰로 이런 말을 했나봐요. 그럴 것도 같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도 천지니까요. 5살 때까지는 다 신기하고 기억에 강하게 우리 무의식에 강하게 박혀 있지 않을까. 뭐 그 연구상으로도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앞의 2장에서 논증의 윤곽을 잡았으니 이제 세부사항을 채울 차례다. 인간 동물에게 세상이 이토록 끔찍한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왜 사람들은 그 공포를 터놓고 용감하게 맞설 자원을 마련하는 일을 그토록 힘들어할까? 이 문제를 이야기하려면 정신분석 이론의 심장부로 또한 심리학에서 실존적 재탄생이라고 부르는 것의 핵심으로 곧장 파고들어야 한다. 이 분야는 인간 본성을 놀랍도록 명료하고 포괄적으로 속속들이 드러내 보인다. 인간의 실존적 딜레마. 누구나 알다시피 인간에게는 뭔가 고유한 점이 있다. 그것은 깊숙한 곳에서 인간을 특징짓고 다른 동물과 구별한다. 그것은 곧장 핵심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 인간이 고유한 운명을 겪도록 하는 것, 그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철학자들은 인간의 핵심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정수라는 표현을 썼다. 이것은 인간 본성에 깊이 박혀 있는 것으로 어떤 특별한 성질이나 기질을 일컫는다. 하지만 이런 것은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다. 인간의 고유함은 여전히 딜레마다. 정수가 한 번도 발견되지 않은 이유는 에리 프롬이 탁월한 논의에서 지적했듯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의 정수는 실은 그의 역설적 본성, 즉 반은 동물적이고 반은 상징적이라는 사실이다. 인간의 마음이라. 5장에서 보겠지만 실존적 역설을 현대 심리학에 강력하게 도입한 사람은 키르케고르다. 이를 위해 그는 이 역설을 모든 시대의 서구 정신에 전수한 아담과 이브 신화를 빼어나게 분석했다. 최근에 중요한 연구를 한 심리학자들은 모두 이 역설을 자기 사상의 주된 문제로 삼았다. 오토 랑크 가로 열고 나중에 그에게 몇 개의 장을 특별히 할애할 것이다. 가로 닫고. 오토 랑크는 키르케고르 이후 누구보다 일관되고 훌륭하게 이 문제를 다뤘으며 그 밖에도 카를 융, 에리 프롬, 롤로 메이, 에르네스트 샤흐텔, 에이브러햄 메슬로우, 헤럴드 F. 설스, 노먼 O. 브라운, 노라 펄스 등을 눈여겨볼 만하다. 이 실존적 역설은 유한성 속의 개별성 조건이라 부를 수 있다. 인간에게는 자신을 자연과 뚜렷이 구분하는 상징적 정체성이 있다. 그는 상징적 자아이고 이름과 인생사가 있는 피조물이다. 원자와 무한에까지 사유를 뻗을 수 있는 창조자다. 상상 속에서 우주의 어느 지점이든 갈 수 있고 자신의 행성을 고요히 사색할 수도 있다. 이 어마어마한 확장, 이 민첩성, 이 영성, 이 자의식은 르네상스 사상가들이 알고 있었듯 말 그대로 자연 속의 작은 신이라는 지위를 인간에게 부여한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동양의 현자들도 알고 있었듯 인간은 벌레이자 벌레의 먹잇감이다. 이것은 역설이다. 인간은 자연 바깥에 있으면서도 자연 안에 속절없이 갇혀있다. 인간은 이중적 존재다. 별을 우러러 보면서도 심장이 뛰고 숨을 쉬는 몸에 깃들어 있다. 이 몸은 한때 물고기에 속했던 것으로 아직도 남아있는 아가미 흔적이 이를 입증한다. 인간의 몸은 여러 면에서 낯선 물질적 살덩어리다. 가장 기묘하고 가장 혐오스럽게 통증을 느끼고 피를 흘리고 늙고 죽는다. 인간은 말 그대로 둘로 나뉘어 있다. 위풍당당하게 우뚝 솟아 자연으로부터 돋보인다는 점에서 자신이 독보적임을 자각하면서도 눈 멀고 말문이 닫힌 채 1m 아래 땅속으로 돌아가 영영 썩어 사라진다. 이것은 우리가 처한 짊어진 채 살아가야 하는 끔찍한 딜레마다. 좀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자가 우리가 죽어서 1m 아래 땅속으로 들어가 있으면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시체, 시신이라고 하죠. 그걸 자기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해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건 좀 틀린 거예요. 이건 딜레마가 아니라 이 사람이 오해하는 겁니다. 물론 하등 동물은 이런 고통스러운 모순을 겪지 않는다. 상징적 정체성과 그에 따르는 자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자의식 때문에 죽음의 공포는 생겨난다고 우리 전에 읽었던 뇌의 진화 신의 출현에서 배웠습니다. 하등 동물은 본능에 이끌리는 대로 반사적으로 행동하고 움직일 뿐이다. 결단나더라도 몸이 결단나는 것에 불과하다. 내면은 익명이며 심지어 얼굴에도 이름이 없다. 시간이 없는 세상에서 마치 말 못하는 존재처럼 꿈틀대며 살아간다.
물소나 코끼리 무리를 쉽게 몰살시킬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 동물들은 죽음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지 못하기에 옆에서 동료들이 쓰러지는데도 무심히 풀을 뜯는다. 죽음의 지식은 반성적이고 관념적이어서 동물에게는 결여되어 있다. 동물은 생각 없이 살고 생각 없이 죽는다. 몇 분간 두려움을 느끼고 몇 초간 고통을 느끼면 그만이다. 하지만 꿈에서도 심지어 화창한 낮에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며 평생을 살아가는 것은 그와 다르다. 물론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죽음의 공포가 있지만 그것을 무의식 속에 가둬놓고 사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걸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평생을 시달린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동물은 생각 없이 살고 생각 없이 죽는다. 몇 분간 두려움을 느끼고 몇 초간 고통을 느끼면 그만이다 라고 했는데 동물 입장이 돼보셨는지 묻고 싶네요. 이런 것도 너무 비약입니다. 너무 성급한 결론을 내리신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동물에게 불가능한 상황임을 깨달으려면 이 역설의 무게가 당신의 마음과 감정에 온전히 내려앉도록 하면 된다. 인간 조건을 온전히 이해한 사람은 미쳐버릴 것이라는 말은 옳다. 이 사람은 확실히 좀 문제가 있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매우 옳다고 나는 믿는다. 아가미와 꼬리가 달린 채 태어나는 아기들이 있지만 이 사건은 공개되지 않고 묻혀버린다. 우리와 같은 존재가 자신의 은신처 바깥의 우주에서 발톱을 휘두르고 숨을 헐떡이는 모습을 온전히 맞닥뜨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런 사건을 접하면 파스칼의 오싹한 묘사에 담긴 의미를 알 수 있다. 사람은 필연적으로 미쳐 있다. 그래서 미치지 않은 것도 다른 형태의 광기라는 점에서 미친 것과 같다. 좋은 말입니다. 현대 정신의학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사람들은 누구나 조금씩 미쳐 있다고 해요. 다만 그 허용 범위 내에서 미쳐 있는 거겠죠. 네, 했죠. 필연적인 이유는 실존적 양면성으로 인해 불가능한 상황, 고통스러운 딜레마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미친 이유는 인간이 상징적 세계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자신의 괴이한 운명을 부정하고 극복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그게 죽음과 관련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긍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맹목적 망각 속으로 말 그대로 몰아가려고 사회적 게임, 심리적 트릭, 개인적 집착을 동원하는데 이런 행동은 자신이 처한 상황의 현실과 하도 동떨어져 있기에 그 자체로 일종의 광기다. 합의된 광기, 공유된 광기, 위장되고 근엄한 광기이지만 그래봐야 광기다. 프로이트와 친했던 초기 정신 분석가 회합에서 가장 명석한 사람 중 한 명인 페렌치 샨도르는 이렇게 말했다. 성격 특질은 은밀한 정신증이다. 이것은 제 나름의 설명력과 성공에 취한 애송이 과학도가 지나가는 말로 우쭐대며 내놓는 재담이 아니다. 인간이 자신을 이해하려고 만들어낸 것 중에서 가장 파괴적이고 자기 계시적인 성숙한 과학적 판단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은밀한 정신증과 관련하여 세상과 스스로를 속이려고 가면을 쓰지만 피렌치는 입술을 굳게 담은 가면, 웃는 가면, 진심 어린 가면, 만족한 표정의 가면 뒤를 일찍이 들여다보았다. 최근에 에리 프롬은 가로 열고 사물의 무시간적 도식에서 인간에게 무한한 가치를 부여하는 듯한 가로 닫고 상징적 자아와 가로 열고 98센트의 가치를 지닌 가로 닫고 몸 사이의 실존적 모순 앞에서 대다수 사람들이 미쳐버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던졌다. 둘을 어떻게 화해시킬 수 있단 말인가? 하긴 자의식이라는 건 놀라운 현상이긴 해요. 그걸 그 자의식이 육체에 갇혀 있다는 건 어찌 보면 그 자의식 의식 입장에서는 끔찍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인간 조건의 양면성이 지닌 무게를 이해하려면 아동이 인간 조건의 어느 면도 실제로 다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아동의 가장 큰 특징은 조숙하거나 미숙하다는 것이다. 그의 세계는 그의 위에 쌓이고 그는 자신 위에 쌓인다. 아동은 처음부터 정교한 감각계통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감각계통은 재빨리 발달하여 세상의 모든 감각을 솜씨 좋게 받아들인다. 여기에다 언어와 자아 감각도 빠르게 발달하여 세상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파악하려고 헛되이 애쓰는 무력한 유아의 몸에 쌓인다. 그 결과는 우스꽝스럽다. 아동은 두 영역에서 자기와 몸의 양면성 경험에 압도된다. 자아와 몸 어느 쪽의 지배자도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감 있는 사회적 자아가 아닐 뿐더러 말이나 생각, 이름, 장소, 특히 그에게 거대한 신비인 시간 같은 상징적 범주를 능숙하게 다루지도 못한다. 심지어 시계가 무엇인지도 모른다. 제 몫을 다 자란 동물도 아니어서 일하고 자식을 낳고 주변에서 벌어지는 버젓한 일을 하지도 못한다. 아동은 어떤 면에서도 아버지처럼 하지 못한다. 아동은 연옥에 빠진 영재다. 경험의 양쪽 절반 둘 다 아동의 소유가 아니지만 느낌이 계속 그에게 쏟아지고 내부에서는 감각이 계속 솟아올라 몸에 차고 넘친다. 아동은 느낌과 감각을 나름대로 이해하여 일종의 지배권을 확립해야 한다. 생각이 몸을 지배할 것인가, 몸이 생각을 지배할 것인가, 쉬운 문제는 아니다. 아동이 처한 실존적 딜레마는 명확한 승리나 간단한 해결책이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인생의 첫 순간부터 직면한 문제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는 아이에 불과하다. 아동은 무엇에 필요한지 알 수 없는 상징, 무의미해 보이는 언어적 요구, 가로 열고 타고난 에너지를 직접 표현하는 가로 닫고 쾌락을 멀리하라고 명령하는 규칙과 규범에 시달린다고 느낀다. 아동이 몸에 익숙해지고 몸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고 작은 인간처럼 행동하려고 하면 몸은 갑자기 그를 압도하거나 토하거나 똥을 싸게 한다. 순전히 상징적인 동물인 척하려던 시도가 좌절된 아동은 절망의 눈물을 흘리며 허물어진다. 종종 아동은 인위적인 상징적 규칙의 부과에 저항하려고 일부러 똥을 싸거나 밤에 오줌을 싼다. 아동은 몸이 자신의 1차적 현실이며 단순한 물리적 에덴에 머물고 싶지 옳고 그름의 세계에 내던져지지
내던져지고 싶지는 않다고 말하는 듯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아동의 성격이라는 것이 어떤 동물이 겪어야 하는 것보다도 불공평한 투쟁 뒤에 얻는 잠정 협정임을 직접적이고 통렬하게 깨닫는다. 이 투쟁은 아동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인데 그 이유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신이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전투에 실제로 무엇이 걸려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전투에서 거둔 승리는 그야말로 상처뿐인 영광이다. 성격은 세상에 보이는 얼굴이지만 내적 패배를 감춘다. 내적 패배를 감춘다. 아동은 자신을 위해 명확히 구성된 이름과 가족, 놀이동물을 얻는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불가능한 전투, 피와 고통과 외로움과 어둠의 무시무시한 불안에 대한 악몽 같은 기억으로 가득하다. 이 기억은 한없는 욕망,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 위험, 경외감, 신비가 뒤섞여 있다. 이것들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환상과 환각은 몸과 상징을 화해시키려는 불가능한 시도다. 이제 성이 초점을 명확히 맞춘 채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동의 세계는 이 때문에 더욱 혼란스럽고 복잡해진다. 성장하는 것은 우리의 꿈에서 고동치는 내면의 흉터 조각 덩어리를 숨기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인간 존재의 두 차원인 몸과 자아를 결코 말끔하게 화해시킬 수 없음을 안다. 이것은 파스칼의 성찰에서 두 번째 문장을 설명한다. 인용입니다. 미치지도 않는 것도 다른 형태의 광기라는 점에서 미친 것과 같다. 여기서 파스칼이 입증하듯 과학적 정신분석학이 등장하기 오래전에도 인간 본성의 위대한 연구자들은 인간의 가면 뒤를 볼 수 있었다. 임상 기록은 없었지만 그들은 가장 냉혹한 억압, 가장 확고한 평정심, 가장 따스한 자기만족이 세상과 자신을 향한 능숙한 거짓말임을 간파했다. 우리는 정신분석적 사고의 임상 기록 덕분에 인간 성격 유형, 가로 열고 이제는 파스칼에 따라 광기의 유형이라고 불러도 좋으리라, 가로 닫고, 유형의 꽤 포괄적인 그림을 얻었다. 인간 조건의 진실을 부정하는 데 따르는 복합적 처벌을 정신분석학이 우리에게 드러냈다고 말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것을 미치지 않는 척하려고 치르는 대가라고 불러도 좋다. 유사일에 오늘날까지 인간이 스스로와 세상에 저지른 온갖 악을 한마디로 설명해야 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동물적 유산, 그의 본능과 진화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 것이다. 그의 본능과 진화에서 비롯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단지 자신의 진정한 조건을 부정하려 안간힘을 쓰면서 자신이 멀쩡한 척하고 치르는 대가일 것이다. 하지만 이 중요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설명하겠다. 또 졸음이 오기 시작하는데 큰일 났네. 학문성의 의미. 프로이트 시대의 예리한 사상가는 고통스러운 지적 삶을 살아가야 했다. 적어도 프로이트의 자서전에 따르면 그렇다. 프로이트적 세계관에서는 수많은 진실이 담겨 있는 듯하지만 그중 상당수가 엉뚱한 방향을 향하고 있는 듯하다. 프로이트가 남긴 유산의 모호성은 잘못된 아이디어에 있지 않았다. 그의 잘못은 쉽게 한쪽으로 제쳐둘 수 있었다. 문제는 그의 찬란하도록 진실한 통찰에 있었다. 이 통찰이 현실의 한 측면에 치우쳤던 것이다. 현실의 두 측면을 하나로 꿰려면 어마어마한 작업과 설명을 동원해야 한다. 실제로 필요한 것은 정신분석학적 통찰의 덩어리에 들어맞는 얼개다. 그래야 그의 통찰의 진정성이 프로이트가 사로잡혀 있던 19세기 환원주의와
본능주의와 생물학주의에 얽매이지 않고 뚜렷하고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얼개는 실존적이다. 프로이트를 실존적 맥락에서 재해석하면 그의 통찰에 온갖 과학적 위상을 부여할 수 있다. 최근 노먼 O. 브라운은 학문성 개념과 이것이 정신분석 이론에서 행하는 중심적 역할을 해석한 책에서 이 목표를 훌륭히 달성했다. 그 책의 주된 역사적 가치는 프로이트 사상 중에서 가장 난해하고 정반대로 왜곡된 것을 바로잡아 인간학의 어엿한 분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브라운의 책에 담긴 풍부한 분석을 한껏 인용하고 싶지만 그가 이미 쓴 것을 되풀이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다만 학문성 문제의 핵심은 인간 조건의 양면성 가로 열고 자아와 모험 가로 닫고 양면성을 반영하는 것임을 살펴보자. 학문성과 그로 인한 문제들이 아동기에 생기는 이유는 그때 이미 아동이 자기 신체가 이상하고 유류하며 요구와 필요를 내세워 자신에 대해 확고한 우위를 차지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환상 속으로 아무리 도피하려 해도 언제나 오고야 만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상하고 비참한 발견은 몸의 보이지 않는 뒤쪽 아래 구멍에서 냄새나고 심지어 악취나는 물질이 모두에게, 심지어 아동 자신에게도 그 혐오스러운 물질이 나온다는 것이다. 처음에 아동은 똥구멍에 유쾌하게 손가락을 넣어 냄새를 맡고 벽에 똥을 칠하고 물건에 항문 갖다 대기 놀이를 하는 등 자신의 항문과 똥을 재미있어한다. 이것은 모든 놀이의 본격적 요소가 들어있는 보편적 놀이 형태다. 이 놀이는 타고난 몸의 기능을 발견하고 행사하는 행위, 낯선 영역을 깨치는 행위, 자연계의 결정론적 법칙에 대해 심과 통제력을 확립하는 행위다. 이 모든 행위에는 상징과 환상이 동원된다. 여기에서 주표시가 있습니다. 학문놀이는 인간적 숙달의 필수적 연습이기 때문에 금지하지 않는 편이 낫다. 성인이 학문놀이를 불안하게 중단시키는 것은 그 동물적 기능에 불안을 더하는 셈이다. 학문놀이는 더 위협적으로 바뀌어 자신의 이질적 부분으로서 과도하게 부정되고 회피된다. 이 과도하게 우물한 부정이야말로 학문적 성격이 뜻하는 바다. 그렇다면 학문적 양육은 유례없는 인간적 부담으로서의 모멸적인 동물적 몸의 공포를 격렬한 억압을 통해 긍정하는 것이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아동은 학문놀이를 하면서 이미 인간 조건의 철학자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여느 철학자처럼 아동은 여전히 매여 있다. 삶에서 그의 주된 임무는 학문이 나타내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사실 자연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아동은 몸 위에 아무것도 아니다. 자연의 가치는 신체적 가치이며 인간의 가치는 정신적 가치다. 아동이 아무리 높이 날아오르더라도 그의 토대는 대변이며 대변 없이는 그의 존재가 불가능하고 그는 언제나 대변으로 돌아와야 한다. 몽테뉴 말 맞다나 세상에서 가장 높은 건자에 올라도 정작 깔고 앉은 것은 자기 궁둥이다. 이 경구가 웃음을 자아내는 것은 세상의 인위적 자부심과 속물근성으로부터 되찾아 평등주의적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주장을 더 밀어붙인 인간이 궁둥이를 깔고 앉았을 뿐 아니라 피곤하고 김이 모락모락 따끈하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자신의 똥더미 위에 앉아있다고 말한다면 이 농담은 더는 웃기지 않다. 인간의 양면성, 그 우스꽝스러운 상황에서 배출되는 비극이 너무 현실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학문과 그 불가해하고 혐오스러운 산물은 몸이 결정론에 매여 있음을 나타낼 뿐 아니라 신체적인 모든 것의 운명 또한 보여준다. 바로 노화와 죽음이다. 이제 우리는 정신분석가들이 학문성, 즉 학문의 성격 특질이라고 부르는 것이 실은 사고와 죽음에 맞서는 보편적 저항의 형태임을 알았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가장 난해한 정신분석적 통찰의 덩어리 중 많은 부분이 새로운 활력과 의미를 얻는다. 누군가를 학문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삶에서 사고와 죽음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각별히 노력하고 자연의 신비에 승리할 확실한 수단으로서 문화의 상징을 이용하려 애쓰고 결코 동물이 아닌 채 하려고 노력한다는 뜻이다. 인류학 문헌을 뒤지면 어디서나 사람들이 문화적 분투의 기본적 차원에서 학문적이었으며 원시인들이 학문성을 가장 거리낌 없이 드러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의 진짜 문제에 대해 더 부지했으며 말하자면 인간 조건의 유류성을 위장하는 일에 능숙하지 못했다. 샤가족은 평생 학문 마개를 하고 다니며 학문이 밀봉되어 똥을 눌 필요가 없는 척한다고 한다. 이것은 단순한 신체성에 대한 명백한 승리다. 아니면 여성을 월경기간에 특수 오두막에 격리하는 보편적 관습이나 월경과 관련한 온갖 금기를 생각해보라. 인간이 자신의 몸 안에서 나타나는 자연의 신비한 과정을 통제하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몸이 인간 자신에 대해 우위를 차지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사실 그렇죠. 이런 몸의 욕구에 항복해버리면 좀 비참해지잖아요. 비참함을 느끼죠. 그럴 때마다 사실 그런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걸 근데 학문성이라고 표현한다는 건 좀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학문성은 인간의 모순과 모호성으로부터 자유를 갈망하는 이유, 자신의 상징이 순수하기를 바라는 이유, 자신의 진실이 진정한 진리이길 바라는 이유를 설명한다. 다른 한편으로 인간은 정말로 인위성에 저항하고 싶을 때, 문화의 상징주의에 맞서 봉기하고 싶을 때 신체적인 것에 기댄다. 그들은 생각을 땅으로 매너리즘을 기본적 성질로 불러내린다. 이것을 완벽히 보여주는 예가 1970년 개봉한 학문적 영화 운명의 맥클라우드다. 운명의 맥클라우드. 이 영화에서는 하늘에서 똥이 떨어져 말하는 사람과 공무원 배지, 물건의 반짝거리는 표면에 묻는다. 영화의 메시지는 현대의 영화 제작자들이 대담하게 내세우는 바로 그것, 생명과 몸의 기본적인 것을 부각함으로써 세상을 위선으로부터 돌이켜 세운다는 것이다. 스탠리 큐브릭은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인간이 우주로 발을 내딛는 장면을 유인원이 스트라우스의 감상적인 왈츠 음악에 맞춰 춤추는 것에 빗댐으로써 관객의 심기를 긁었으며 시계태엽 오렌지에서는 인간이 영웅적 초월성을 표현하는 베토벤 교향곡 9번에 맞춰 얼마나 자연스럽고 만족스럽게 살인과 강간을 저지를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학문성의 심란한 점은 모든 문화, 인간의 모든 창조적 생활 방식이 기본적 측면에서 자연적 현실에 대한 허구적 저항이요, 인간 조건의 진실에 대한 부정이요, 인간이 애처로운 존재임을 잊으려는 시도임을 폭로한다는 것이다. 브라운의 연구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 중 하나는 조너선 스위프트의 작품에서 학문성을 발견한 것이다. 스위프트가 궁극적으로 두려워한 것은 숭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 기본적인 동물적 기능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이었다. 여인을 흠모하는 남성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은 숭고한 아름다움이 머리와 날개로만 이루어졌으며 아름다움을 배신할 아랫도리가 없다는 착각이다. 스위프트의 시에는 젊은 남자가 자신을 찢어발기는 기괴한 모순을 설명한다. 인용입니다. 내가 이성을 잃을 만도 하지. 오, 카일리아가 똥을 누다니. 아이고, 예. 말하자면 스위프트의 마음속에는 사랑에 빠진 상태와 연인의 배변 기능에 대한 자각 사이의 절대적 모순이 있었다. 그전에도 에르빈 슈트라우스는 강박을 주제로 한 빼어난 논문에서 스위프트가 몸의 동물성과 흙으로 돌아가 썩어야 하는 신세를 얼마나 혐오했는지를 비슷하게 보여주었다. 스트라우스는 스위프트의 혐오에 대해 임상적 판단을 내리면서 그것은 전형적 강박증 환자의 세계관으로 간주했다. 모든 강박증 환자에게서 성교는 합일과 생식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생식기를 몸 전체로부터 고립시킴으로써 성기능은 배변과 부패로 경험된다. 이 정도의 파편화는 극단적이지만 우리 모두 적어도 어느 때 어느 정도로는 강박적 시선으로 세상을 본다. 프로이트 말 맞다나 우리가 오줌과 똥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예외로 치부하려 드는 것은 신경증 환자만이 아니다. 인간의 부조화에 대한 이 같은 공포 속에서 스위프트는 우리 모두를 괴롭히는 딜레마에 더 괴로워하는 목소리를 부여하는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약할 만하다. 배변이 광기를 들먹이며 위협하는 저주인 까닭은 인간에게 그의 비참한 유한성, 신체성, 꿈과 희망의 비현실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직접적으로는 창조의 순전한 무의미에 대한 인간의 철저한 당혹감을 나타낸다. 인간 얼굴의 숭고한 기적, 여인의 빛나는 아름다움이 자아내는 두려운 신비감, 아름다운 여인에게서 보이는 진정한 여신의 모습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무에서 공허에서 가져와 한낮에 빛나게 하고 무뚝뚝한 다인마저 전율케 할 신비로운 눈 깊숙이 기적을 더하고는 이 모든 것에다 똥을 누는 학문을 결합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나친 처사다. 자연은 우리를 조롱하고 시인은 고통에 겨워한다. 나는 학문성 문제에 대한 과학적 시적 논의의 충격을 조금이나마 재현하려 했다. 내가 서툴게나마 성공을 거뒀다면 우리는 실존적 역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실은 삶 자체의 부조화라는 사실이다. 이 견해는 학문성 문제뿐 아니라 프로이트의 중심 사상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까지 프로이트 이론에 대한 전면 재검토로 이어진다. 이제 브라운의 빼어난 재구성에 기대어 이 문제를 살펴보자. 학문성이라는 얘기가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인간은 피할 수 없고 우리 문명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피할 수 없고 더러워하고
혐오하는 것들을 감추는데 능숙합니다. 예를 들면 하수처리, 예, 전혀 이제 변기에서 물 내리면 우리가 볼 일이 없죠. 거의. 그리고 죽음. 예전엔 매장을 많이 했지만 요즘엔 심지어 화장하고 납골당에다가 넣고 아주 간소해지고 있어요. 그 납골당이라는 데는 항상 우리 일상과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안 그런 도시들도 있다고 하는데 뉴욕 같은 경우 도시 한가운데 공동묘지가 있다고 하던데 아주 좋은 그런 뭐랄까 저는 문화적 형태라고 보는데 그런 거를 우리는 안 그렇죠. 그냥 안 보이게 저기 뒤에다 감춰놓죠. 사실은 근데 실상인데 그게 우리의 실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건데 감추고 있어요. 무의식에 그러니까 꾹꾹 담아놓고 있다는 겁니다. 무의식에 꾹꾹 담아놓고 거기에 무방비 상태로 살다가 만약 자신에게 닥쳐오는 때는 이미 늦죠. 맞습니다. 그거는 이미 늦고 그럼 뭐 매우 고통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뭐 불행해진다 라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겁니다.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습니다. 학문성 문제. 네, 그게 그런 맥락이라고 저는 이해가 됐어요. 일단은 조금 졸려서 좀 여기서 끊고 좀 쉬었다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졸립네요. 잠을 자든지 아니면 잠이 안 오면 좀 더 계속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재밌습니다.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